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에서 보는 한국 강희애 신입니다. 오늘은 미국에서 보는 한국이라기보다 한국 밖에서 보는 한국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미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보는 한국 그리고 또 북한에서 보는 한국 이번에 그 북한에서 보는 한국은 미국이나 중국과도 연관이 돼 있고 그리고 특히 얼마 전에 있었던 그 홍준표 전 대표와 유시민 전 장관의 두 사람의 이제 함께 토론한 내용, 그 내용에 관해서 이제 북한에서 보는 그런 시각도 있고 해서 어찌 보면 한국 밖에서 본 한국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가운데는 특히 저도 잘 몰랐었던 부분인데 한국의 이북 5도청이라고 있죠. 이북 5도민회와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북 5도청이 영국의 이코노미스트가 볼 때는 정말 할 일 없이 돈만 쓰는 곳이네 하는 그런 그 보도도 했거든요. 잠시 뒤에 전해드리고요. 일단 지금 제일 먼저 말씀드릴 이 내용은 한국에 가장 중요하기도 하고 한국뿐만이 아니라 이제 아시아에서 네 번째 경제 대국이기 때문에 지금 그 한국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와서 분명하게 경제 정책의 방향이 바뀐 것은 사실이고 그리고 이제 그러한 것들이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경제가 그 성장률이 멈추거나 마이너스이거나 이런 형태로 나오니까 방향을 바꿔야지 된다는 주장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그러니까 6월 5일 한국 날짜로는 그 월요일 딱 일주일 전이죠. 그리고 미국 날짜로는 일요일인데 그때 파이낸셜 타임즈와 인터뷰를 한 그런 그 청와대의 그 윤종원 경제수석의 말과 그리고 오늘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 자체는 금요일에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일요일이 되면 오늘 미국 날짜로요. 둘 다 그때 보도해 주길 바란다 해서 오늘 보도를 했는데 약간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지금 한국의 진보와 보수가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지난번에 그 홍준표 전 대표와 유시민 전 장관이 서로 같은 사실을 놓고 해석하는 것도 달랐고 주장도 달랐는데 해외에서는 어떻게 보는지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북한도 이에 관한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함께 전하겠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의 며칠 전에 보도는 이랬습니다. 한국이 경제 전략을 바꾸라는 압력을 받고 있는데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현대라든가 삼성이라든가 재벌에 대해서 너무 가혹하지 않았는가. 또 문재인 대통령을 상당히 지지하시는 분들은 가혹하게 할 줄 알았는데 덜 가혹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뭐 파이낸셜 타임즈 자체도 경제신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재벌에 대해서 어쨌거나 좀 더 부드럽게 해야지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압박을 많이 받고 있고 왜냐하면 2012년 이후에 한국의 경제 성장이 지금 가장 슬로우하고요. 게다 대고 뭐 미국으로부터 압박 많이 받고 있잖아요.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중국과 거래를 끊어라 하는 이 상황에서 한국의 뭐 여러 가지 그 전자제품의 어려움 이런 것 있으니까 재벌을 지원을 해야지 된다. 어차피 한국이 수출 중심으로 쭉 경제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압박을 받고 있는데 그 당시에 불과 며칠 전이에요. 경제수석 2017년부터였었죠? 그랬던가요? 네. 윤종원 경제수석은 우리는 설령 2019년도에 경제 성장률이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낮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렇게 수정할 수도 있지만 지금 경제 그 코스를 바꾸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로이터 통신이 보도한 것은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되고 나서 가장 이제 큰 게 이게 이제 진보와 보수의 차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그 소득 불균등이 너무 심하다 하기 때문에 이제 세금도 올리고 또 최저임금도 올렸고 그로 인한 뭐 작용 부작용 다 있습니다만 그리고 일하는 시간은 줄였고 이 모든 것이 기본적으로는 뭐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하려면 기간이 있어야지 되고 목적 자체는 소비를 늘려서 결국은 소비가 늘어나면은 그 고용도 늘어나니까 실업률이 줄어든다. 이런 목표에 의해서 문재인 정부가 행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뭐 스몰 비즈니스와
지금 시작하는 스타트업즈에 대해서 세금 그 인센티브를 주고 보조를 주고 큰 기업 재벌에 대해서 주는 게 아닌 이런 것을 계속 해왔는데 그런 결과 2019년 올해의 그 1, 4분기 GDP 성장률이 뭐 0.4% 로 내려가서 그 지난 분기보다 좋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세계 경제 위기 이후에 최저다 하는 이런 결론이 나오니까 그리고 지금 세계 경제 성장률이 미국과 중국이라기보단 전체적으로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와도 뭐 관세를 부과하겠다 하다가 열흘 만에 그냥 거둬버렸는데 거두고 승리라고 하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꼭 그렇지도 않거든요. 이런 일을 앞으로도 한다 하고 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세계의 경기가 그 미국에 왔다 갔다 하는 그리고 위협적인 이런 것 때문에 둔화될 수 있고 그러면 한국처럼 수출 중심인 국가는 굉장히 타격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투자도 국내 투자도 좀 줄어들기도 하고 하는 그런 여러 얘기를 파이낸셜 타임스가 그 홍콩에 본사가 있는 뭐 프랑스 돈이 많이 들어간 회사죠. CLSA나 이런 곳의 전문가를 통해서 계속 그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 정책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 기업의 투자를 지금 한국에서는 어렵게 하고 있다는 것에 이제 무게를 조금 그 파이낸셜 타임스는 두고 있고요. 그런 부분 그리고 만약에 예상보다 세계의 그 경제가 더 많이 그 내려간다면 그 성장이 디클라이닝 된다면 그러면은 뭐 어느 정도 한국에서도 경제 정책을 바꿀 수는 있는 그런 여지는 뒀지만 파이낸셜 타임스가 불과 며칠 전에 보도할 때는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 뭐 여기에 더 무게를 조금 뒀거든요. 그러면서 다른 나라에서도 한국이 워낙에 이렇게 경제의 그 규모가 크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는데 한국 경제는 올해 뭐 분명한 것은 굉장히 어려운 해가 될 것이다는 이런 그 내용들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로이터 통신이 오늘 보도를 하기로는 수출 중심, 무역 중심인 한국 경제가 굉장히 지금 슬로우해지면서 이자율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도 이제 그 미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 정책에 대해서 그것을 무역까지 끌어가고 여러 가지 중국과는 신냉전이라고 불릴 정도의 그런 그 위험성도 주면서 좀 불안정해지니까 미국의 월스트리트에서는 대통령의 경제 정책을 보는 게 아니라 연방준비제도의 이자율 정책을 본다. 이런 것들을 오늘의 미국 정규 방송 시간에 많이 전해드렸는데요. 한국에서도 이제 이자율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뭐 정부와는 미국도 연방준비제도가 일단 기본적으로는 독립기구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국도 뭐 독립기구로 나와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것을 지켜본다고 하고 이 윤종원 청와대 그 경제수석이 전에 이제 경제개발 그 협력기구 그 OECD 대사도 지냈잖아요. 뭔가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 마찰이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미국은 미국을 따르라고 하고 중국은 중국을 따르라고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지켜보면서 뭔가 그 정부가 그 할 수 있는 일을 적극적으로 그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정도의 분위기를 보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자율 정책위원회 제가 그 말을 그 영어에서 한국말로 번역하니까 뭐 제대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 기구. 그래서 이제 5월 말에 변화하지 않았잖아요. 1.75%를 유지했는데 7월 달에 또다시 회의가 있고 18일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자율과 청와대에서도 투자를 조금 그 높일 수 있는 기업의 투자 같은 거, 뭐 그리고 이제 수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곧 발표할 것이다. 그러니까 불과 며칠 전에 파이낸셜 타임스에서는 뭐 이 기조로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 홍준표 전 대표와
유시민 그 전 장관이 서로 그 토론을 할 때도 유시민 전 장관은 이런 것들은 볼 때 기간을 둬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나타나는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가 뭐 인구 노령화도 있고, 그리고 기간이 필요한 게 아니냐, 이게 뭐 문재인 대통령이 다 잘못해서 경제가 슬로우한 것도 아니고, 이런 얘기를 했고, 홍준표 대표의 경우는 이 정도 되면은 경제 정책을 바꿔야지 된다, 뭐 이런 말을 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북한이 어떤 그 반응을 보이는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북한이 미국과 중국과의 여러 그 긴장이요. 여기서 확실하게 중국 편을 들고 있거든요. 실제로 미국과 북한과의 핵협상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굉장히 그 띄우면서 뭐 트럼프 대통령의 친화적인 쪽으로 나가지만, 북한은 중국 카드도 갖고 있어야지 되기 때문에 두 나라의 무역 전쟁에 대해서는 중국을 전폭적으로 지지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국의 경제 정책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요. 지금 그 UPI가 보도를 했는데, 제가 노동신문에서 지금 계속 찾아봤는데 이 내용이 미국이 지금 9일이지만 한국은 이미 10일이잖아요. 10일인데도 노동신문의 인터넷 웹사이트로 보니까요, 저는 아직은 이 기사가 안 올라왔는데, UPI가 보도하기를 노스코리아가 아메리카 포스트 정책을 상당히 비난을 했다. 이 아메리카 포스트라는 정책이 중국의 경제 성장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으로서 굉장히 이제 화웨이를 보이콧하라는 것, 이것도 굉장히 부당하다는 게 지금 북한이 중국을 편들면서 그 북한의 그 노동신문에서 주장을 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국에 대해서 북한이 편을 든 것은, 중국 그 외교부 대변인이 이 중국과 미국의 여러 가지 그 긴장에 대해서 미국을 그 비난을 한다. 그리고 중국이 미국을 비난하는 것을 노동신문이 그대로 받아서 또 비난을 해주고 있거든요. 중국을 무근거하게 헐뜯었다. 미국의 국방부가, 이제 노동신문 표현으로는 국방성이죠. 인디아 태평양 전략에 관한 보고서에서 중국을 무근거하게 헐뜯었다고 하면서 중국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중국 입장을 그대로 전해준 거예요. 하면서 미국은 규칙과 질서에 대해 떠들어대지만 행동에 있어서는 일방주의와 보호주의, 패권주의를 추구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는 미국이 중국에 대한 무근거한 비방 중상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이게 이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한 말을 노동신문이 그대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주장이 이제 중국으로서는 여러 가지 황당하다는 거예요.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 대해서도 중국과 미국 정부가 서로 다른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미국이 주권과 핵심利益을 상대의 그런 것은 존중하지 않고 자기에게만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압박을 통해 양보를 받아내려 한다면 그러한 협상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신문이, 왜 이거는 노동신문이 얘기를 하는데 중국의 입장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편에 섰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지금 한국의 재벌이라든가 큰 기업을 힘들게 하는 정책이다. 이게 지금 한국의 자유한국당이나 보수에서 얘기하는 거고, 이번에 그 토론을 통해서 홍준표 전 대표가 주장을 한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노동신문이 아니라 우리민족끼리거든요. 우리민족끼리가 홍준표 전 그 자유한국당 자한당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북한도요. 대표의 처참한 경제인식, 이런 걸로 글을 썼는데 제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글에 유시민 전 장관에 대한 말은 없어요. 그러나 결국은 홍준표 전 대표를 비난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는지 아실 테고, 저는 1부, 2부 다 봤거든요. 2시간 조금 넘었죠. 근데 이제 2부에서 얘기를 한 이 그 경제에 관한 것, 특히 이제 경제에 관해서는 유시민 전 장관이 그 경제를 전공한 사람이니까요.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냈지만 어쨌든 이 우리 민족끼리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 미국에서 보는 한국, 이 시간에 북한이 한국이나 미국에 대해서 또
이것이 다 한국과도 연관이 되니까 어떤 시각으로 보도했는지도 종종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이것도 남조선 언론 민중의 소리에 쓰인 것을 그대로 우리가 전한다 하는 형태로 전했군요. 경제는 쥐뿔도 모르면서 최근 남조선 경제는 최악이라고 인민들을 기만하며 캐캐묵은 색깔론을 펼치고 있는 전 자한당 대표 홍준표의 위선적인 행태를 비판한 글이 실렸다. 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게 지금 북한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잖아요. 3일 열린 홍카콜라요 하고 알릴레오 이제 두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유튜브 방송이요. 그 토론은 진보와 보수를 대표하는 인물들의 토론이라는 점에서 세간에 큰 관심을 끌었다. 하지만 경제 분야 토론에서 보여준 홍준표 전 자한당 대표의 인식은 한마디로 처참함 그 자체였다. 홍준표는 지금 IMF 이래로 경제가 최악이다라는 말로 토론을 시작했다. 하지만 이 말부터 벌써 혹세무민이다. 1998년 남한의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5.5%였다. 1998년 6월 종합 주가 지수는 277.37로 폭락했다. 지난해 2.7%의 경제 성장을 이룬 것을 그때와 비교하는 것부터 어불성설이다. 2000년대 후반 금융위기는 어떤가? 2009년 경제 성장률은 0.7%였다. 2007년 11월 2085.45였던 종합주가지수는 이듬해 9월 892.16으로 1200포인트 가까이 폭락했다. 이런 기억은 잊은 채 최근 경제를 IMF 이후 최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일 뿐이다. 국가 부채에 대한 홍준표의 인식은 더 처참하다. 홍준표는 나는 옛날에 빚지면서 살 때 빚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고 산 사람이다 라며 경제 토론을 코미디로 만들었다. 정부는 기업과 달리 흑자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며 이는 경제학의 상식이다. 홍준표는 말문이 막힐 때마다 토론이 아니라 이대로 가면 나라 경제가 망한다거나 사회주의 배급 경제를 하자는 거냐라며 근거 없는 협박과 철진한 색깔론만을 늘어놓았다. 그리고 이것은 자한당의 경제인식과 다르지 않다. 고작 이 정도 수준이라면 자한당은 경제에 대해 입을 닫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제는 혹세무민과 협박으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다. 이게 지금 섞여 있어요. 보니까 이 우리 민족끼리가 남조선 언론 민중의 소리라고 했고요.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을 인용하면서 중간과 앞뒤로 또 우리 민족끼리가 하고 싶은 말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부분적으로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맞는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기업과 달리 정부는 흑자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며 이것은 경제학의 상식이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무역에서의 지금 적자를 계속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고 있는데 달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무역 흑자라는 것이 곧 미국에 항상 좋다는 게 아니다. 이런 기본적인 것이 있고요. 그리고 사람마다 다 해석이 다를 수도 있고 경제라는 것은 일반인들이 알기 힘든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미국과도 이렇게 비교가 되고 저도 이제 이 내용을 봤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얘기한 이 우리 민족끼리는 어찌 보면 유시민 전 장관이 얘기한, 물론 인용한 수치나 이런 것은 다르지만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고,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정책을 지지하는 것이, 적어도 지지라기보다는 그것을 못됐다, 잘못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것에는 조금 가깝다고 볼 수 있고요. 또 그 토론에서 홍준표 대표가 이 국내 소비를 진작시킨다는 것, 소비가 잘 되게 하고 또 그로 인해서 실업률도 줄이고 일자리도 늘리고 하는 그것은 인구가 1억 정도는 돼야지. 그 말도 사실은 타당성이 있기는 있는 거죠. 지금 한국이 5천만 가지고 나라는 땅은 작지만 일본이 1억이 넘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맞기는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경제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느낀 것은 실제로 홍준표 대표는 전반적으로 경제를 포함해서 좀 현실이라고 할까요? 실물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얘기를 한다면 또 유시민 전 장관은
정설이라고 할까요? 교과서라고 할까요? 교과서와 교과서 밖에 이런 것. 그래서 학교 교육, 텍스트북이라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죠. 그러나 텍스트북만 필요한 게 아니라 또 홍준표 그 대표가 시장통에 가서 보면은 장사 잘 된다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또 유시민 전 장관이 어떻게 특정하게 지금 홍대 쪽 어느 또 특정한 지역만 보고 얘기하느냐. 거기는 너무 임대료가 비싸서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수출에 대해서도 투자를 예를 들어 어느 기업인가요? 뭐 미국에 한다고 하면은 뭐 그 변상욱 대기자도 얘기하기를 뭐 그것은 몇 년 전부터 적어도 7년 전부터 기획됐을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뭐 그런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또 그 재벌이 투자하기 힘들게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있을지도 모르고 물론 또 다른 사람들은 재벌을 옥죄지 않네 더 옥죄해야지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해서 전반적으로 이것도 맞고 부분적으로 일리가 있을 수는 있겠으나 시장통도 중요하고 제가 볼 때는요. 시장통에서의 올 수 있는 감도 중요하고 또 유시민 장관이 얘기하는 실제적인 수치를 정확하게 보는 것도 중요하고 그런데 그 경제 수치를 정확하게 본다는 것 자체가 누가 보느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여론조사 기구도 뭐 리얼미터가 하느냐 다른 곳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처럼 또 뭐 사회자도 최대한 그 중립을 지키려고 굉장히 그 노력을 한 것이 보이고 가능하면 두 사람이 대화하도록 한 이것도 보입니다만 사회자 자체의 그 성향도 있는 것이고 해서 이게 그 기본적으로 사실은 그 유시민 전 장관을 지지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도 그 홍준표 전 대표의 말에서 어떤 부분은 좀 그 과장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현실과 거리감이 있을 수도 있는 부분도 있으나 그런 그 작은 부분의 인용에 집착하지 않고 큰 그림을 본다면 어느 정도는 그 받아들일 만하다. 라고 보여지고 마찬가지로 그 홍준표 대표를 지지하거나 홍준표 대표를 지지하지 않더라도 보수에서 볼 때는 또 유시민 전 장관의 지금 당장 지금 경제가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와서 다 이렇게 되는 것이냐. 그렇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들어와서 처음에 얼마나 경기가 좋았어요. 대단히 좋았습니다. 그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랜 동안 축적해 왔던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 또 인구 변화도 있고 노인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국가의 보조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지금 보수에서는 굉장히 그 베네수엘라를 많이 비교를 하는데 그리고 베네수엘라가 뭐 사람들을 일하기를 싫어하게 할 정도로 무조건 일 안 하는 사람에게 돈을 주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건 정말 베네수엘라의 여러 가지를 잘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그냥 본인들이 끌어다 쓰고 싶은 것만 끌어다 쓰는 거죠. 저는 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한국에서 살고 있는 많은 분들이 보는 것보다는 남미와 중미와 또 미국과의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그쪽을 들여다볼 기회가 많잖아요. 베네수엘라 국민이 우고 차베스나 마두로 정권을 지지하는 상당 부분의 이유는 그들이 우리들에게 뭔가를 거저주기 때문이 아니라 이 선천적으로 그 생체적으로 그런 게 있잖아요. 타고나기를 이제는 미국도 그래요. 부자가 아닌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이 부자 되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같이 이끌어 가려는 의도, 그 의도를 지지를 하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홍준표 대표가 이거 지금 문재인 그 대통령의 이것은 베네수엘라처럼 국가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거다. 그 좋은 경제를 파탄으로 이끌어 가는 이거는 그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오히려 저는 한 가지 저는 계속 이상하다고 생각됐던 것은 모든 분들이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홍준표 전 대표가 설정 자체를 웬만하면 유시민 전 장관을 쳐다보지 않고 말하겠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아마 10번 이상이었을걸요. 그 사회자가 아니 저를 쳐다보지 마시고 심지어는 어떤 노조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저는 노조 대표였으니까 저 쳐다보지 말고 유시민 장관 쳐다보세요 하고 자꾸만 또 안 쳐다보니까 유시민 장관 자체도 그 모션이 바디 랭귀지가 더 들어가게 되고 무릎팍도 한 번 칠 걸 두 번 치게 되고 유도하는 거죠. 부드럽게 우리 이렇게 같이 토론하자고. 그런데 왜 애써 자꾸 외면을 했을까? 뭐 이런 것이요. 뭐 여러 가지
의도가 어느 정도는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왜 몸의 움직임을 전혀 안 하잖아요. 팔을 이렇게 손을 모으고 뭔가 이렇게 점잖게 좀 어른처럼 지도자처럼 보이려고 하는 그런 그 연출은 조금 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 들고요. 아무튼 북한조차도 이 그 토론을 상당히 그 관심 있게 지켜봤다 하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이코노미스트가 지적을 한 이북 5도청에 가보신 분들 계세요? 적어도 실향민들의 경우는 아직 그 수복되지 않은 황해도, 평양 북도 남도, 함경 남도 북도 하고 이제 물론 경기도와 뭐 강원도도 일부는 속해 있지만요. 그렇게 이북 5도청이 있는데 이코노미스트의 기자가 보기에 왜냐하면 얼마 전에 그 이북 5도청에서 이 도청을 만든 지 70주년이 됐대요. 이승만 전 대통령 시절에 만들었잖아요. 물론 이제 민간 단체로는 이북 5도민회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는 경우 한국에 이제 뭐 경기지사 어디지사 모두 9군데 지사가 있고 5군데가 더 있는 거죠. 그런데 이코노미스트가 얘기하기를 최근에 이제 그 도청을 그 오픈을 했다고 그리고는 이제 이북 각각 뭐 황해도의 뭐 도지사 이런 사람들이 이제 번갈아 가면서 뭐 이렇게 그 이북 5도청의 그 청의 최고 헤드를 그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식수 5층짜리고요. 아주 잘 지어놨어요. 북악산 있는데 그 동네가 무슨 동이죠? 구기동이든가요? 청와대 뒤쪽으로. 그래서 저는 못 가봤습니다만 사진으로 보니까 잘 지어놨더군요. 그런데 이제 평화나무라고 해서 뭐 이산가족 상봉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한다고 하면서 그것을 하고는 딱 그 올라가서 5층 홀에서 김치 막걸리에 한복 입은 사람들 공연 보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냥 먹기만 하고 돈 받고 하는 그런 곳이다라고 이코노미스트는 보도를 했습니다. 이북 5도청 관계자께서 이 방송을 들으시면 굉장히 불쾌하시겠지만요. 그래서 그 북한이 오히려 이 이북 5도청의 그날의 행사를 보면은 실제의 그 현실보다 좋게 보인다. 뭐 아주 그 깨끗한 곳에서 자동차는 하나도 없고 일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큰 파킹랏에 그렇다는 얘기인데 뭐 꼭 이렇게 그게 있어야지만 되는가? 가장 어리석은 관료 뭐 이런 표현도 그 했어요. 위풍당당하게 이런 그 유리로 잘 그 지어놓은 그런 곳이긴 한데 그래서 이제 기가 이북 5도의 기도 있고요. 해서 1948년도 그러니까 이 일은 잃어버린 그 5개 그 주죠. 원래 이제 이승만 대통령. 근데 이제 이북 5도청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예민하긴 해요. 그 당시에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나중에 이제 특히 그 이명박 대통령 당시에 후보였었을 때 이렇게 그 이북 5도청이 이명박 그 전 대통령 후보를 지지했기 때문에 도청이 만들어졌고 그래서 이제 그때 무슨 뭐 여러 그런데 그 이후에는 오히려 그 오도민 이북 5도민 북한 태생의 그런 그 국무총리가 많이 나왔었던 때도 있어요. 뭐 강영우 국무총리라든가 뭐 등등 해서 한 번에 3명 나왔었던 그런 적도 있는데 어쨌든 하는 일 없이 돈은 굉장히 많이 쓴다는 거예요. 12만 달러? 연봉이 굉장히 많네요. 1억 원이 넘는 거예요. 1억 한 4천 원 정도가 되는 거고 게다 대고 2천만 원 정도의 또 뭐 보조금에 운전기사도 있고 예산이 한 100억 원 정도 되고 850만 달러 정도 되고요. 해서 저도 웹사이트 좀 들어가 봤는데 활동이 뭐 탈북자들 특히 어린아이들 뭐 영양을 좀 잘 하도록 도와주고 북한에 있는 그들의 가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도와주고 한다는데 이 돈의 예산의 뭐 거의 80% 정도는 운영비로 쓰이고요. 뭔가를 연구를 한다고 하는데 북한 역사에 대해서 전통을 보존한다고 하는데 그건 물론 이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그 이전에 김씨 그 다이너스티 이전에 연구를 한다고 하는데 연구를 하는 흔적은 하나도 없다. 일은 하지 않고 이렇게 다 돈만 쓰고 있는 것 같다. 정말 가장 어리석은 그 관료다. 관료 그 체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요.
지금은 그 오도청의 청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면 김한주 씨인데 이분은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제목 자체가 한번 볼까요? 그 이렇게 보면은 그 제목 자체가 굉장히 그 종북 좌파 세력과의 대결 구도를 제가 써놓고도 잘 모르겠어요. 한번 보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북 오, 네. 아무튼 이게 그 청장이 바뀔 때마다 이쪽에 또 살짝 기울기도 했다가 또 뭐 저쪽에 조금 그 기울기도 했다가요. 그래서 사실은 이명박 그 전 대통령 당시에 굉장히 괜찮았었는데 그런데 그 뒤에 이제 그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는 역시 이북 오도청이 이회창 후보를 그 당시에 그 지지를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뭐 없어질 위기까지도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그렇지만 또 김대중 전 대통령도 이것을 조금 유화 작전을 써서 그래서 이제 그 오히려 그 기금을 계속 줬다 이런 식으로 왜냐면 다 표잖아요. 지금 뭐 한 800만 명 정도가 살고 있으니까요. 실향민들과 뭐 등등의 분들이 그래서 이쪽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분들도 상당히 그 나이가 많다 뭐 그런 내용인데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 웹사이트를 보니까는요. 웹사이트를 이북 오도 청으로 찍어야 되죠. 그 전에 또 위원회라고 해놔서 이게 잘 안 되고 있는데요. 네, 제가 그 지금 현재의 그동안의 그 여러 가지 내용들 지금 한번 보고 안 되면은 안 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안 되는 거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대통령이 임명하기는 하지만 그 최고의 헤드를 그렇다 뭐 이런 내용들 그 영국의 이코노미스트가 보도를 했다라고 전해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한국의 그 바리스타 로버트 바리스타 문화에 대해서 미국의 AP통신이 전했는데 한국 커피 문화의 미래가 될 것인가? 뭐 사람과는 달리 뭐 1분이요. 1분 안에 14개의 드링크를 만들고 10분 안에 찾아가지 않으면은 버리고 무료로 다시 해주고 하는 이런 것들 해서 특히 특정 어떤 그 업체에 의해서 만든 로버트 바리스타가 지금 뭐 쇼핑몰이라던가 회사 카페테리아, 학교, 공장, 뭐 편의점 뭐 등등 은행에 뭐 45개의 로봇가 나가 있는데 젊은 밀레니얼 세대들은 굉장히 좋아한다고 하잖아요. 재밌으니까. 그리고 이제 최저임금이 지난 2년 사이에 27.3%가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그 자동화가 되는 건데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지만 밀레니얼 세대가 좋아하지만 사실은 이게 밀레니얼 세대의 일자리를 없애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에피통신이 이 내용을 전하면서 로버트 바리스타뿐만이 아니라 건축장에서 트레인을 그 운전하는 그런 그 로봇도 있어서 지금 노조가 굉장히 시위를 하고 있고 자동차 공장 등에서는 이제 굉장히 빨리 그 받아들이고 있고요. 예전에 그 롯데리아가 있었잖아요. 아직도 있다면서요. 롯데리아는 1350군데 스토어 가운데서 800대 이상의 로봇 그 바리스타를 지금 그 받아들여서 한국이 중국, 일본, 미국, 독일에 이어서 이제 한 5번째 그 로봇 그 마켓 시장인데 중국이나 일본, 미국, 독일은 인구가 굉장히 한국에 비해서 많은 곳이잖아요. 미국만 하더라도 지금 뭐 3억 몇천만 명 정도가 되는데 한국은 5천만 명인데 그렇게 로봇가 빨리 간다. 이것도 이제 한국에서는 일자리 실업률을 생각을 한다면 항상 위험한 겁니다. 미국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석탄 산업을 다시 가지고 와야지 된다. 옛날의 일자리 같은 거 제조업을 가지고 와야지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돌아오지 않습니다. 강을 이미 건너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도 뭔가 이렇게 일자리를 가지고 와야지 된다고 하면서 로봇 일자리를 그 가지고 오면은 특히 이제 바리스타 같은 것은 젊은이들이 해야지 되는데 젊은 실업률이 높은데 이런 것을 여러 가지 정부가 잘 그 머리를 짜야지 되겠다는 생각은 제가 지금 이 방송을 하면서도 전해드리고요. 또 그 홍대 앞에 어떤 그 진을 파는 회사인데 문도 자동으로 열리고 24시간
다 그 문제가 있을 때만 사람이 가서 해결을 하고 이렇게 그 청바지도 마음대로 입어보니까 좋다 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이제 아마존이나 미국에서 다 하려고 하는 것을 한국에서 먼저 하고 있는 건데 이러한 것들이 일자리와는 그 어떤 연관이 되는가? 저는 자꾸만 그 한국의 일자리가 걱정이 돼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AP통신에서 전했고요. 이번에 그 미국의 지난주에도 잠깐 전해드렸습니다만은 미국의 팍스뉴스도 그렇고 영국의 인디펜던트도 그렇고 BTS의 그 인기에 대해서는 BTS의 팬들은 왜 그 BTS가 이 정도로 비틀즈에 버금갈 정도로 인기인가를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 밖에 다른 분들은 한국에서도 그렇지만 미국에서도 해외에서도 불가사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요. 여전히 분석만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분석에서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나온 것이 비틀즈와 비슷한 모습, 깔끔한 옷 등등 하는 것이 의도적인 것이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 대단하잖아요. 비틀즈는 영어가 똑같았지만 이 BTS는 영어를 제대로 아주 잘 자유자재로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인데 그런데 그로 인해서 한국말을 배우고 한국 문화를 배운다는 것 아니겠어요. 수많은 BTS 팬들이. 그리고 또 하나는 BTS의 또 다른 BTS가 나올 것인가. 곧 나오기는 힘들다 하는 게 이제 전문가들의 예상이고요. 그리고는 이제 이와 맞물려서 영국의 인디펜던트가 한국에 계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죠. 일본의 젊은이들이 그 K-팝 스타가 되기 위해서 돈 많이 들이고 일본에서부터 어떤 그 학원을 다니고 학교를 다니고 영국 매체니까 파운드로 했네요. 한 달 트레이닝 피가 2,300파운드인데 그런데도 나중에 이제 또 한국에 가서 오디션도 보고 일본에서도 보고 해도 떨어지고 하면서도 이 정도 돈을 들이고 한다는 겁니다. 일본의 고등학교 학생들이 K-팝의 스타가 되려고 트레이닝 엄청 해야죠. 사생활 없죠. 보이프렌드도 못 갖고 휴대폰으로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고 그런데도 일본의 그 케이팝이 몰아닥쳐서 일본 젊은이들이 그런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국의 에이전시들도 일본에서 아주 그 재능이 있는 일본에 특히 이제 소녀들이 더 많이 그런 것을 원하는데 오케이 해서 지금 1910년부터 1945년 사이에 한국과 일본과의 그 역사적인 그 일제 강점기 때문에 그런 역사적인 긴장이 여전히 굉장히 강하게 이어지고 있지만 젊은이들은 그 인디펜던트와 인터뷰를 한 16살의 소녀도 얘기를 하는데 내가 일본인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케이팝 그 어떤 멤버로 활동을 하면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난 무대에 서고 싶다. 일본인도 이렇게 쿨하다는 것을 한국의 케이팝을 하면서 보여주고 싶다. 이런 얘기를 실패를 했대요. 제가 다른 키워드 보다가 이 그 여학생이 도쿄에서 그 오디션을 봤는데 실패했거든요. 그런데도 계속 꾸준히 노력한다. 이 정도로 일본에서 케이팝이 인기가 있다는 것을 영국의 인디펜던트가 보도를 했고요. 일본인이어서 비난받을 수 있다. 이건 한국에서도 그렇지만 북한에서 더 심각하죠. 자세히 전해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The Great Successor라고 해서 미국에서도 다음 주 화요일에 출간이 되는데 저는 읽었거든요. 이제 지난주에 그 책을 읽었고 한국말로도 읽고 영어로도 읽고 했습니다. 한국에서 한국말로 아직 나왔는지는 모르겠어요. 미국이 11일이니까 같이 나오지 않을까요? 11일이면 다음 주 화요일, 내일 모레가 되는데 그런데 왜 제목 자체를 Great Successor, 승계자는 승계자인데 Great 이게 이제 제가 볼 땐 더블 미닝인데 꼭 대단히 정말 훌륭해서라기보다도 이제 북한에서 많이 쓰는 용어니까 그런데 한국에서는 마지막 계승자라고 타이틀을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계승자에게도 김정은에게도 북한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게 있죠. 엄마가 일본에서 태어났다는 사실, 북송선을 타고 왔다는 그 사실 이런 것이요. 북한에 대해서 북한에서 일본에 관한 그런 것들이 훨씬 한국보다도 더 아주 냉혹하다 시선이
이제 그런 거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어쨌든 그 한국의 케이팝 스타가 되고 싶다는 일본의 젊은이들을 영국 매체가 보도를 했습니다. 한국 밖에서 보는 한국 강혜신이었습니다. 내일 정규 방송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의 미국이요.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9시 로스앤젤레스에 본사가 있는 라디오 서울 방송에서 방송이 되고 그리고 하와이에서도 그 방송 들으시고 또 조지아주 애틀란타에 있는 라디오 코리아를 통해서도 방송이 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